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이 드디어 입추. 네, 이제 진짜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죠.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좀 연결시켜서 좀 마저 못 다뤄드렸던 내용을 좀 더 다뤄드리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이혼 후에 제발 원가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네. 그거에 연결을 시켜서 이혼 후에 원가족으로 내가 내 아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과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꼭 다뤄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저를 들여다보다가 당연히 아이도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마음이 아파서. 네, 이것도 좀 여러분들께 저는 몰라서 경험을 했지만 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저가 겪은 대부분의 맥락이 그래요. 저는 모르고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좀 미리 알고 피해 가시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원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통 이제 그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집안에서 콩지, 예, 전문용어로 스케이프고트 해갖고 절벽 위에 염소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스케이프고트, 집안에서 콩쥐 역할을 하는 분의 자녀들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엄마가 콩쥐일 때 그 자녀는 그게 가족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그거를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저도 그랬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 이래서 속상한 것보다 내 자식이 그게 어떻게 영향이 간다 했을 때 더 막 이게 확 와닿아요. 본인에 대한 감각이, 본인의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힘들어 이런 거는 잘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짜 이것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다뤄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게 되면은 그 이혼한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스케이프고트, 콩쥐인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집안 내에서도. 물론 그 가족 자체가 엮이는 가족이기 때문에 콩쥐도 생기고 파쥐도 생기고 이러지만 그 가족 내에서 또 제일 불행한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원가족과 불행한 관계를 맺었다가 결국은 또 그것이 연장선인 불행한 커플 관계를 맺다가 결국 또 이혼을 해갖고 다시 아프게도 원가족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어요. 네, 뭐 TV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게 내 딸아이, 저는 이제 딸아이가 한 명인데, 제가 9살 때부터 이제 혼자 키웠단 말이에요. 이게 내 딸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들여다 봤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메였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눈에 들어온 순간 정말 속이 상해서 그거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JTBC 예능 싱글맘들이 아이들 키우는 예능에 거기에 출산드라로 예전에 유명했었던 개그우먼 김현숙 씨 있죠? 김현숙, 네, 맞아요. 그분의 예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저의 제 예를 들은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많이 와 닿으시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출산드라 김현숙 씨. 저는 그분이 왜 이혼을 했을까? 그 원가족의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역시나 최근에 제가 예전 영상인데, 그러니까 결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걸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서. 이분 또 집안에 콩쥐 완전 호구였어요. 희생양. 그러니까 오빠와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 개그우먼 생활을 하면서 그 벌은 돈으로 10년 동안 오빠를 의사를 만들고 남동생을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던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자식 뒷바라지. 근데 그거를 이분이 다 짐을 떠안고서 했던 거예요.
저는 희생이란 단어 정말 안 좋아해요. 정신건강상으로 저는 희생이란 단어 정말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굉장히 막 미덕으로 삼고 그걸 미화시키고 포장을 하는데, 아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가족은 정말로 건강치 못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가족에서 김현숙 씨가 오빠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 그래요. 너 참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말은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진짜 고생했구나, 너 왜 그렇게 안타깝게 너를 포기하면서 살았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김현숙 씨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이 김현숙 씨가 결국 가족 안에서 맺었던 관계는 본인이 자식이지만 엄마의, 그것도 심지어 오빠의 엄마 노릇까지 한 거예요. 오빠와 남동생의 호르몬이었기 때문에 오빠와 남동생의 엄마 겸 아빠의 노릇, 어떻게 보면 아빠라는 역할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노릇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만 산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건강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죠. 희생만 하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김현숙 씨한테는 주고받는 관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 경험하는 사람한테 끌리지도 않고 그 사람이랑 연결되지 않아요. 네, 그게 우리 커플 관계 매칭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커플 관계를 했을 거예요.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 자식은 뭘 배우게 될까요? 자식은 집안에서 지금 뭐 김현숙 씨가 엄마와 새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오빠랑 남동생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심지어 뭐 1살, 2살이어도 다 그걸 느껴요. 저도 조카가 있기 때문에 알지만, 누가 이 집안의 권력자고, 누가 이 집안의 약자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는 함부로 하거나 막대해도 만만하고, 다 알아요, 정말 보면은. 네. 애들, 그 가족 안에서의 역동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잘 느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성적으로 문제 있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다 감지를 해요. 네.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 엄마가 집안의 호구로 사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얘가 또 보고 배우는 관계는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착취를 하는 관계밖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엄마가 그 관계에서 계속 그런 역할로 사는 모습을 본다면 본인도 누군가의 호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이거밖에 알 수가 없는 아이로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가 내가 살아온 그대로 그거대로 인쇄밖에 못해요. 인쇄. 저는 이 단어 참 와닿았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인쇄해서 살아가요. 내가 보고 깨닫고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가족의 아이는 분명히 그 보고 배운 대로 그 관계밖에 또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죠. 대물림. 대물림이란 단어 심리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저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의 예는, 저는 이제 가장 아팠던 게, 제가 이제 콩쥐였고, 팥쥐, 참 것도 희한해요. 팥쥐 역할을 한 동생 근처 가서 살았어요. 예, 이혼하고 싱글맘이 돼서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기가 무서우니까 이 팥쥐 역할을 하는 아이가, 동생이 제일 집안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콩쥐인 약한 사람은 당연히 권력자한테 끌려서 거기서 같이 살아요. 근데 당연히 계속 팥쥐가 콩쥐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언니라는 게 상관이 없었어요. 저의 행동, 뭐 여러 가지 뭐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언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저희 딸 앞에서 안 했겠어요? 저희 딸 앞에서도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도 하고 수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딸아이한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로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딸아이도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표현, 그거를 누군가가 가족 중에서, 특히 저희 부모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폭력이니까 하지마, 잘못된 거야, 너 어디 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 언니든 동생이든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부모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들도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걸 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도 그냥 계속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막 독설을 퍼붓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이래도 그게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딸아이도 특히
가까운 관계를 맺을수록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굉장히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폭력에 무뎌지는 거죠.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아픈 모습이었고요. 물론 딸아이가 제가 변하면서 달라지기는 했어요. 존중에 대한 감도 생기고 폭력에 대한 감도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 내내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한 10년을 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더 아픈 결과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아무 때나 비난을 받고 딸아이 앞에서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니까 계속 딸아이는 그걸 보잖아요. 엄마가 계속. 그리고 그런 비난받는 내용들이 비난받을 내용이 아닌데 막 제 옷차림 제 행동 이런 거 옷차림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는 건데 그걸 갖고도 또 뭐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못 그린다. 그림 못 그리면 좀 어때요? 그리고 실제로 해봤는데 그림을 제가 곧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곧잘 그리건 못 그리건 그거는 그냥 저가 갖고 있는 모습의 그냥 팩트일 뿐인데 그걸 갖고 또 그렇게 무시를 하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 딸아이는 그림을 못 그리면 잘못된 거고 창피한 거구나도 알게 되고 그렇게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난이나 무시를 하는 게 당연하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위에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심지어 동생한테 그렇게 수시로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엄마라는 존재는 저희 가족 내에서도 저희 동생이 더 위고 저는 더 찌질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가족 내에서 되게 부족하고 깨갱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찌질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나는 여전히 나도 찌질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걸 그냥 지켜봤고 내 가족들이 다 지켜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딸아이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족을 이혼 후에 다시 원가족으로 그 문제가 있는 원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꼭 오늘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끝나는데 제가 변하면서 당연히 저희 딸한테도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거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